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청정잡스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작가님은 예.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셨다면서요. 예. 뭔가 이 국회의원 보좌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생각했죠. 생각만 했어요? 네, 생각만 했죠. 그럼 어떻게 해? 생각만 했어요. 네. 야당 대변인. 그러니까 야당 대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자도 생각해봤고 보좌관도 생각해봤고. 근데 결국 장사에다 망하게 먹었어요. 나는 사업이 답이다. 이런 건가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은 어때요? 저는 제가 정치할 거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그 물결에 올라탔던 그러니까 거고. 사람 사는 거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할 생각이 1g도 없었던 게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정치할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놓고 있었는데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잖아. 저는 평생 못하잖아 이제. 그러네요. 진짜 할 수가 없죠, 이 작가님. 그러니까 많이 걸려가지고. 네. 재율이까지 말이야. 군대 보냈는데. 작정을 하고 군대 보내려고 그랬구만. 네, 일단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청정잡스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청정잡스 19번째 시간 함께 해줄 스페셜 게스트를 이 직업으로 모셨습니다. 아마도 뭐 보좌관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 정청래 전 의원 보좌관에 이어서 현재는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하고 계신 김성회 보좌관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네. 정권 바꾸고 청와대 갈 줄 알았더니. 청와대는 5년이니까요.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 초장이 너무 센 건 네, 아니었어. 초장이 너무 훅 들어와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생각 잠깐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웬만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손혜원 의원 지지자분들은 김성회 보좌관님 이름 정도는 다 아니 뭐 알고 야권 계시잖아요. 지지자면 그렇죠? 지금은 여권이지. 우리는 여권입니다. 구야권 지지자들은 다 알죠. 네, 이렇게 뭔가 이름 알려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전에 부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검색해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오고 하니까 예 그런 건 조금 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재밌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도 즐거워하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요즘 손혜원 의원이 새롭게 시작한 방송도 뭐 같이 진행하신다고요? 오만과 편견을 이제 주진영 대표님하고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시는데 저보고 사회를 보라 그래서 2번 했는데 영 재미가 없어갖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의원님한테 저는 빠지고 세 분이 그냥 하시라고 저는 원래 하던 엔지니어를 하겠다. 중간에 이제 툭툭 껴드는 정도 역할로 돌아서고 싶다는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 이 작가님은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공부하시는 건가요? 참 마석입니까? 방송 재미가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청정잡스 녹음을 하는데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다 끝이 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이 시기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1년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는 날이라서 가장 바쁜 시기고요. 오늘 내일까지 하면 끝인데 이제 중간에 좀 땡땡이 치고 나왔습니다. 뭔가 휴식하는 기분으로 오신 건가요? 이게 쉬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 국정감사 때 뭐 잠 못 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런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죠. 예, 많이 바쁘고 뭐 이게 모든 일이 이제 막판에 가서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정보를 주고 그럼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요. 결국 국정감사가 한 3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그 전에 준비한 3주 이렇게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늦고 매주 말에 일해야 되고 바쁘죠. 그러니까 뭐 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네네. 그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까 뭐 그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 얘기했지만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내분이 불만을 털어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가끔 보면 신기해하고 네. 주말에 집에 있으면 이제 아빠 안 나가냐고 물어보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예. 뭐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몰아서 일하는 게 재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제 성과도 내고 하니까요. 국회 와서 일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일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런 재미가 있어서요. 고생한 보람들은 있습니다. 보좌관 중에 그 요즘에는 변호사를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들이 못 버티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일단 뭐 급여가 자기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밤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변호사까지 따고 뭐 이런 것들. 변호사들이 와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돈 벌려고 여기서 일어나 하는 사람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반대편으로 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된다는 건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입법이라는 건 그 법을 깨는 상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틀이 좀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정치인들은 야, 하여튼 법은 그렇지만 우리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변호사들이 유리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편으로는 법을 몰라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고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국회 사무처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법을 알고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감각이 없어. 정치 DNA가 없어. 정무적 감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이 안 뽑지 않을까요? 재미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정책하고 정무가 역할을 좀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그 민주당이면 민주당 자기의 결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원하는 나라 원하는 정치를 해가는 재미의 일을 하는 거지. 그냥 그 뭐 의원이 오다를 내리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본인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결하고 색깔이 달라. 그런데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하다가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많지 않죠. 많지 않고 민주당은 특히 의원들이 그런 경우에 잘 받지 않아요. 아, 저쪽인 사람들은 아예? 네. 그건 저는 생각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서로 일한다는 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낙인을 찍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추구한 정책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위 전문 보좌관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여든 야든 왔다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분야가 다른 경우는 경제정책 이런 건 좀 완전히 보수와 진보가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의원 성향에 맞춰서 한다 이러면 사실은 좀 서로 맞추기 힘들죠. 그렇지 않더라도 할 사람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보좌관. 발이 먹습니다. 의원이 나가! 하면 그냥. 실제로 그날 의원 면직을 제출하면 그날로 면직이 됩니다. 그날로. 예. 그러면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공무원이랑 똑같나요? 모든 게? 예, 공무원 신분에 준하죠.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죠. 연금만 못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아, 연금도 받아요? 일정 예. 연수가 지나면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뭐 이제 공무원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주게 돼 있으니까요. 10년 이상 일을 하면 연금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보좌관은 몇 급입니까? 저는 4급 보좌관. 4급쯤이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아, 얘기하세요.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받아요. 세전. 그렇죠. 세전 예. 8천.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님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두 네. 분 중에 누가 더 뭔가 보좌하기가 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맞으신지.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렸거든요. 거기 답변 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 뭐 누가 더 좋냐라는 그 유치한 질문에 제가 그 천당과 천국의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센스 있는 답변을.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다닐 때는 밤늦게 뭐가 많아요. 밤늦게 뭐가 많고 이제 의원이랑 어울려서 또 뭐 이제 아주 늦게까지 뭐 술도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퇴근이 좀 늦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손혜원 의원은 또 지방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기획하는 게 있어도 지방을 같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로 따지면 사실 뭐 어느 쪽 다 비슷한데요. 둘 다 재미는 있어요. 예, 재미가 있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고. 근데 그 한 국회의원실에 보좌관 몇 명이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명칭을 정해서 부르는데 예. 4급은 보좌관이라고 부르고요. 예. 2명 있어요. 그다음에 예. 5급이 비서관, 이게 예. 2명 있고 예. 6급, 7급, 9급 비서가 1명씩 있습니다. 비서. 예. 그런 다음에 인턴이 2명 있죠. 그렇게 해서 9명이 한 의원실을 구성합니다. 의원까지 10명. 그렇겠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안 맞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쟤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근데 의원이 총회에서 계속 같이 가. 그건 뭐 어느 직장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업무가 좀 독립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다르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뭐 그렇게 저렇게도 맡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광고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고 광고 들어갑시다. 본인도 정치할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쓱 빠져나갔어요. 의원 실내 정치, 이런 사내 정치 이런 건가? 보좌관 출신의 국회의원도 좀 있죠?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옛날엔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유시민 의원도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예, 그래도 의원 배지도 달았고 장관도 했고요. 이철희 의원도 비례대표. 네, 뭐 보좌관 하셨던 적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처음 도전을 센 걸 해야 사람들이 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살 때부터 수혜자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는데 예를 27에 구의원 출마해서 구의원을 2번 해. 그다음에 한 30대 후반에 시의원을 해서 또 시의원 2번 해서 40대에 구청장도 한 2번 하면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50대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 구의원 하던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까지 그냥 있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저 사람은 국회의원 깜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판에 못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우리랑 색깔은 다르지만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사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지역으로 갔거든. 네. 지역으로 가서 착착착 올라와. 처음부터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출마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게 맞다고 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무슨 어디서 뭘 했다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정당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연구소도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거긴 공채로 직원 뽑아서 착착착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생산한 내용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자료 전문성이나 퀄리티는 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도 자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왜 선배라고 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선배라고 그래요. 그럼 기자들 보좌관한테는 뭐라 그래요? 선배라 그럽니다. 똑같이 선배라고 불러요. 의원한테는 의원님이라고 부르죠. 보좌관들은. 영감? 영감은 이제 안 볼 때 쓰는 뭐 별칭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보통 보면 다 의원님이라고 부르죠.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애하는 손혜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낫지야? 네, 저희 오늘 청정접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파헤쳐 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국회 보좌진으로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정말 어쩌다가. 어쩌다. 아닙니까? 어쩌다. 뭐 계획 잡고 한번 했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첫 직장을 선거운동 사무실에 구했어요. 그전부터 정치를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20대 후반이었는데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했던 분이 떨어져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근데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한 10년 가까이 미국 살다가 그 와중에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 많이 했었고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요즘 이제 I Can Speak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HR 121 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때 캘리포니아에서 간사를 맡아서 그 일도 제가 좀 도왔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 해외에서 했고 선거 지고 나서 빡쳐서 그 다음에 1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당시 환노에 있던 그 신계륜 의원실로 보좌관으로 뭐 입사를 해서요. 보좌관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지나서 손혜원 의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신계륜 의원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는 분이라서. 예. 원래 알던 분이라서. 예, 원래 알던 분이었고 제가 이제 그쪽 정치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아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외국에서 여러 가지 문물도 익히고 오고 했으니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제안해 주셔서 예 그래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신계륜 의원실에 있다가 이렇게 정청래 의원실로 가시? 공채가 나서요. 면접 보고 뽑혔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실을 공채나서 네. 공채할 때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서류 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되죠. 다른 건 없어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고 바로 면접입니까? 보통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내면 스크린을 해서 예. 뭐 배수가 좁혀지고 예. 보통 그러면 의원이 이제 몇 배수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 때는 의원이 직접 들어와서
네, 물론 뭐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디 맥주집에서 만나갖고요.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면접을 맥주집에서? 예,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취중 토론을 그냥 취중 한 거 토크. 같아요. 좋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되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채가 나면 이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고. 또 아까 얘기처럼 아는 사람. 인맥에 의해서 소개. 채용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의원이 예를 들어 내가 모시던 의원이 낙선하면 또 이렇게 부탁한다고 좀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맞습니까? 이 동네는 평판이 중요해서요. 다 어쨌거나 누구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접 보고 나면 뭐 2배수 3배수 좁혀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전에 일했던 의원실에 확인을 하죠. 보통은 의원들끼리 직접 통화를 합니다. 뭐 이만저만해서 이 보좌관 뽑으려고 하는데 뭐 어떠냐 물어보면 아 참 좋은 친구인데 뭐 내가 교문위로 옮겨오는 바람에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는 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일단 뭐 해당 국회의원의 성향과 내 정치 성향이 다른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하겠네요, 이게. 맞추기 쉽지 않죠. 네. 예, 맞추기 쉽지 않고요.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의원들도 보좌관을 고르지만 보좌관들도 의원을 고르죠. 근데 그나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스쿨이라고 해서 보좌진 양성 기관이 굉장히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고 그 이외에 정치인을 키우는 뭐 더민주 정치당 이런 거는 완전히 망작이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길러진 친구들이 이제 9급, 7급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일을 배우고 이제 승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김성희 예.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예. 너무 특별한 케이스예요. 미국에 10년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뭐 법안 발의하는데 캘리포니아 간사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특수한 케이스라 일반적으로는 사실 보좌진 스쿨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부위원장은 할 생각 없어요, 보좌관? 정청래 의원이 제가 선거 낙선하고 왔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래? 보좌관 하라고. 하지 그랬어. 민정수석이라고. 본인이 의원이 아닌데 뭐. 아, 본인이 아웃됐을 때? 우리 출마도 못했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5년을 4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 고용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 요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뽑혔다가 다음 날에 나가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의원들의 눈밖에 나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면 실력 있는 사람 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야 너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예. 의원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싫은 소리도 할 때도 저 사람이 능력 있으면은 내가 귀에 거슬려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싫은 소리 못 들으면 사실 의원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좌관들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만 또 사실은 그 따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또 직접 대놓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의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회의원 정도 되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쓴소리 못해요. 예, 안에서라도 좀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걸 못 견디면 또 어쩔 수 없고, 뭐, 그건 300명의 의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왜 그 교류를 같은 당 사람들 보좌관들하고만 교류를 좀 하나요? 아니면 다른 타당 보좌관들하고 좀 만나거나 뭐 술도 한잔하고 하나요? 타당은 쉽진 않아요. 보통은 같은 당끼리들 교류를 많이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 탄핵 뭐 이런 거 벌어질 때 한국당의 몇몇 보좌관들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저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뭐 그것이 잘 됐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술 먹으러서 가서까지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는 건 서로 피곤한 일이니까요. 보통은 같은 당 보좌관들끼리들 교류를 많이 하죠. 아,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교문이면 매번 보잖아요. 저쪽 사람, 저쪽 보좌관도 이렇게 자주 보고 하면 또. 아니, 근데 뭐 막상 건너편에 있고 교류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보좌관이 하는 주된 업무가 어떤 건가요? 뭔가 범위가 이제 의원 지금 딱 범위할 수 보좌관님이 하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 있고 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서관들은 주로 정책을 한 분야씩 맡아서 담당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그럼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맡아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비서관들이 보통 하나씩 꽤 차죠. 교육부 담당 하나 있고 문체부 담당이 하나 따로 있고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은 쭉 이제 나눠서 한두 사람씩 갈라서 이제 정책을 같이 개발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업무들도 보고 수행을 한다든지 사진 찍고 블로그에 글 업데이트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요. 보좌관들은 정책을 총괄하는 보좌관이 보통 한 명 있고 그럼 이제 정무를 총괄하는 보좌관인데 이제 정무가 보통 공보라고 부르죠. 언론도 같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책은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됐으니까 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를 관계부처하고 상의하는 일 많이 하고 정무는 말 그대로 정치인으로서의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보좌관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당시 새누리 누구였지? 김영남이었나? 뭐 구타 얘기도 폭언과 구타. 뭐 넌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가 폭언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듣고 그런 정도는 근데 이제 욕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은 제가 2년 동안 같이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 보기와는 정말 다른 캐릭터인데 조곤조곤 조지는. 아니요 아예 조지는 게 머릿속에 컨셉이 없어요. 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예. 역시. 하여튼 그런데 폭언까지는 한다는 사람들 들어봤지만 구타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때리는데 왜 때리는데 왜 거기서 일을 왜 해요? 그 김영남 의원 전 비서관이 조인트 까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당엔 네. 없죠. 예, 저는 조인트까지 까이면서 일할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 좁아서요. 당장 거기도 소문 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그건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요즘같이 특히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거 한마디 잘못하는 게 본인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일인데 정말 화가 나갖고 뭐 서로 싸우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상시적으로 조인트를 까고 폭언을 퍼붓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거 당하고 있겠습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고발해버리고 말지. 나간 것만인데.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보좌관하고 비서관 채용했다 그러놓고는 한 번도 못 봐서 출근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급하는 돈은 의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김성애한테 한 달에 6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야 400만 받아. 200은 다시 백. 이런 경우. 있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제 아예 월급을 안 주고 유령을 채용한다 이거는 저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보좌관 일하고 그래봐야 한 달에 월급 뭐 그 몇백만 원을 그 공돈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을 놀리면 국회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고 본인이 다음번 재선을 노린다면 지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굳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보좌관 월급 꺾기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600을 받아서 300만 낸 뭐 여기 있네. 전문 용어 등장했네. 꺾기. 있어요. 그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회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월급을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역은 좀 달라요. 아, 지역 사무실? 예, 지역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국회처럼 업무 강도가 세지가 않고 지역에서 이제 지역 보좌관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아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동네 지형에 다 밝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왜 동네 그 사랑방 같은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좌관 직함을 달고 동네 돌아다니는 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원이랑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한 달에만 300만 원만 주셔. 그럼 이제 난 뭐 해서 하겠습니다고 하는 경우들이 혹가다 있어요. 혹가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내가 월급 못 받았다. 이렇게 폭로하게 되지. 폭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거는 그 의원회관에는 워낙 노동 강도가 강해서 그 월급을 깎여가면서까지 일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터진 그 사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그것도 지역 사무실이었어요? 예, 보통 이제 지역 사무실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그걸 잘한다, 권장한다 이런 일은 아닌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은 잘못입니다만 그 어떤 일방이 팔을 비틀어 갖고 만드는 관계는 아니라는 건 또 뭐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족 채용.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하지만은. 그 저희만 해도 내무방에 들어가면 그 사무실에 어떤 직원이 있는지 얼굴까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름이랑. 그런 상태인데 그 가족 채용해 갖고 300만 원 벌자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경력이라고 그 자기 아들 딸까지 데려다가 이걸 시켜서 어디 딴 데 보낸다. 이렇게는 제가 보기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청문회예요 혹시? 아니 궁금한 걸 대신 열어보는 건데 이제는 뭐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죠. 뭐 조카 뭐 육촌 동생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육촌 동생 이런 건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필요해서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역 능력이 얘기가 있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 일을 좀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6천 정도 되면 사실 좀 뭐 멀잖아요. 6천은. 멀죠. 근데 먼데 배신 안 할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돼서 같이 일을 한 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렇게 뭐 부정까지 해서 청탁을 해서 채용할 만큼 좋은 직장 같지는 않아서 그 게다가 전국직도 아니잖아요. 정규직이면 모르겠는데 네. 2년 3년 이렇게 일하다 나갈 사람들인데 예. 예. 그런 측면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뭐 돈을 받는다든지 아, 돈, 전달한다든지 뇌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이런 제안을 좀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뭔가 그래도 내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의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네. 이거를 반박하거나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하시겠어요? 요즘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그런 적 없죠. 없고요. 예, 뭐 그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그런 걸 줄 깜냥도 아니라서 뭐 그런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돈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받고도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감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몇백만 원 받자고 보좌관한테까지 알려가면서 너 가서 돈 받아라 뭐 해라 이러는 의원들 글쎄 민주당에서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좌관들끼리는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의원이 이런 거 시켜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고 지금도 뭐 300명이 다 안 그런데 얘기 못 하겠지만 그렇게 그 본인의 윤리에 반하는 일을 시켜가면서까지 있을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많이 투명해졌고 내가 의원이더라도 보좌관한테 그런 거 안 시키죠. 미쳤습니까? 뭐 요즘 뭐 동영상에 스마트폰 그럼. 뭐 녹음도 다 되고 하는데 그 입만 잘못 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거 안 시켜. 사실 모르게 하겠. 만약 받고 싶으면 모르게 하겠죠. 절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타인한테 하지. 시키겠어요. 그리고 선거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몇십억씩 들여 선거할 필요도 없고 그럼. 사실은 정해진 범위에서 후원금만 잘 받고 운영을 해도 본인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국회의원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정치자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돈 받아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 월급도 저는 충분히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게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문입니다만 왜 그 뭐 여성 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뭐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아니 사랑이 그런 거 아니고 아 뭐야? 아니 왜? 확 떠났다니까. 뭐 누구한테 걸렸대더라. 뭐 이런 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타겟팅이 있다. 뭐가 타겟팅이야? 나 몰라 누군지 소문이 그런 소문 들어보셨잖아요. 있죠. 그런 소문은 뭐 이렇게도 나오고 거꾸로도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뭐 확인 아무도 못하죠. 예. 아 근데 그런 소문 보좌관끼리 더 얘기도 하고 하나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지금 서로 꺼리죠. 예. 나 같으면 막 할 것 같은데. 김 보좌관 들어봤어? 이러면서 찌라찌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만 알아 이러면서. 보좌관 밴드 이런 데 이 우리 동네도 검증이 워낙 철저한 동네라 그 이제 아예 근거 없는 얘기들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 저놈이 실없는 얘기하고 다니는 놈이라는 소문이 나버리는 순간 일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남욕 함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자가 뭐 했어도 금방 쫓겨났겠는데 이 작가님은. 그럼 보좌관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있다면 언젠가요? 내가 맞춰볼까요? 네. 모신 의원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뭐 이제 저는 한번 겪기도 했는데요. 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컷오프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컷오프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더 컷 유세단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갔었는데. 예, 기억합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막 한 달 반쯤을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청래 의원 딱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위로 스프레이 뿌려갖고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머릿속이 휑한 거예요. 머리가 엄청 빠졌더라고. 그래서 야, 뭐 저 컷오프에 되게 상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저도 머리 감고 나서 그 샤워하고 거울을 보는데 나도 휑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요. 마음고생이. 예, 마음고생하고 이제 뭐 억울한 마음 뭐 하여튼 네네. 등등등등 같이 겪어왔던 세월이니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니까 참 그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그때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을 거예요. 그때 글을 되게 멋있게 썼어요. 우린 끝까지 정청래 함께한다 이런 글을. 아니 뭐 멋있게 쓴 거 이제 악을 쓴 건데 악을 쓴 거였는데 그 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때 뭐 많이 큰 위로도 받고 응원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엄청 멋진 글이었어요. 뭔가 그런 보좌관을 하면서 반대로 가장 좋을 때
뿌듯할 때. 제가 이제 보좌관이 되기 전에는 뭐 노사모 때도 그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뭔가를 하면 막 한 달씩 뭐 열심히 공을 들여서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는데 국회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럼 법을 바꿔야지 하고 막 법안을 내고 이제 공세를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때도 특히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실제로 제도가 바뀌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예. 그럴 땐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바뀌는구나. 내가 정말 바꿀 수 있구나. 예.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제 여당 생활 너무 짧아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당 생활 좀 더 하게 되면 정책을 정말 전환하는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한 기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 보좌관이었을 때와 여당 의원 보좌관이었을 때 그런 뭐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이 생기겠죠. 아직은 여당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네, 잘 네.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싸우고 저지하는 거에서 새로운 거 만드는 입장이면은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하면서도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공격만 하고 싶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당 보좌관들끼리 모여서 네, 많이 맞아요. 합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보좌관이나 의원실에서 뭘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의원이랑 앉아서 작전을 짰죠. 뭐 하자.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큰 그림은 의원이랑 같이 그리고 그럼 네. 그 그림을 맞춰서 각 세부 주제를 직원들끼리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각자 분량을 준비해서 붙인 거죠. 붙였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의원이 워낙 본인이 하는 분야 뼈대에 대해서는 빠삭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3시간 동안은 원고를 한 번도 안 보고 자기 얘기를 해요. 예. 원래 3시간 자기 동안 얘기 잘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3시간 뒤부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참.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 대중 없는데. 근데 이제 되게 이런 못한다니까, 거예요. 국정감사 때. 출근은 뭐 9시? 사람 저는 일단 9시 출근, 6시 퇴근이 기본 예. 룰입니다. 기본 룰인데 9 to 6.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아침에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씻고 이제 저희는 낮에는 워낙 만날 사람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아침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고 6시 퇴근인데 6시 퇴근하는 방도 있고 안 하는 방도 있고 그건 이제 방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고요. 근데 뭐 저 정도 되면 보좌관 정도 되면 알아서 퇴근들 하는데 6시에 딱 나간다고 해도 그게 6시에 끝나면 집에 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게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기자들 만나고 또 뭐 다른 방 보좌관들도 만나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만나야 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업무냐 아니냐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퇴근 시간도 사실 명확치는 않은 직업이죠. 그러면 이 직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뭐 다른 걸 찾아봐라. 정말 저희 청정업소에 나오시는 같네요, 분들 역시. 정말 네. 자기 직업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여기 나왔던 사람은 자기 직업 추천 안 해요. 그럼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길, 방법 이런 거. 일단은 이 일을 하려면 몇 가지 정해진 스킬들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이해력이 빨라야 되고요. 이빨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빠르다는 것은 저희가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정리를 하고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한 얘기를 의원한테 3분 안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매일매일 루틴의 업무를 즐기는 사람들은 여기선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도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날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형 스타일 중에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에게는 뭐 여기가 아주 적당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의원하고 보좌관들이 한 식구처럼 움직이면서 같이 일을 재밌게 하는 경우에는 또 뭐 그런 것도 그런 대로의 재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비정규직이에요. 의원하고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도
의원이 4년 있다가 컷오프가 되거나 떨어지면 예, 그럼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정적이니까 다른 의원에게 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또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하지만 그런 게 쉽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50이 넘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보통 기업 같으면 거기서 잘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장급 정도가 될 텐데 그 외가 이제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국회 보좌관계는 그런 게 없으니까 4급 보좌관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승진의 루트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각자 도생인 거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기업도 부장 달면 그때부터는 각자 예, 도생이긴 맞아요. 해서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용민, 이동형, 김성애 다 이재명 지지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각종 게시판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모 출신으로서 여기 뭐 노사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전 억울하죠. 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팀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지지자라는 얘기를 듣는 건 사실은 좀 예, 전 이재명 시장이 아주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활동을 하면서도 그 재윤경 의원하고 이제 주빌리 은행 일을 같이 하고 이제 거기 이사로서 같이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거 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아는 사람 따라서 다 지지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2012년에서 미국에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와서 단번에 꼭 정권을 바꾸고 있다 생각해서 정권을 바꾼 거라. 근데 뭐 억울하지까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었으니까. 근데 뭐 억울해 한다고 얘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포기하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이겨서 예, 너무 그럼요. 즐겁고요. 예,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손혜원 의원이 의원 전에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후- 홍보위원장 하실 때부터 할 많이 뵀죠. 예. 그리고 의원 후에는 이제 보좌관이 됐어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전일 때 만나던 손혜원과 의원 후가 돼서 만난 사람. 저한테는 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반말을 저한테 하지도 않으시고, 인격체로 대접을 매우 해주시고,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거를 금요일인가 이제 피디님이랑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주말이니까 보고 안 하고 있다 아침에 의원님한테 제가 신상 관련돼서 보고 드릴 게 있는데 그랬더니 신상. 의원 첫 대답이 뭐냐면 아니 개인 신상을 왜 나한테 보고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 우리 저 청정구역에 제가 나갈 일이 생겨서 그걸 저한테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예. 그럼 뭐 본인 알아서 할 일이지 김보정은 뭐 어딜 나가고 말고는 그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뭐랄까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잘 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더 친해졌고 제가 보좌관 된 다음에 뭐 신발도 사주시고 이런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예. 역시 멋지네요. 그때 한번 사고 쳤을 때도 뭐 사과를 알아서 하겠지 뭐 난 몰라 이러더라고. 그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도 톡으로 겁도 없이. 예. 그게 처음이고 끝이었고 그 전후로 저한테 직접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팟캐스트 일부러 찾아서 들었어야 됐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서 어디 나가고 계속 관련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했을 수도 있고 제가 필요 이상의 발언으로 해서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뭐 충분히 질책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시간도 아니고 예, 업무 시간 밖에서 본인 SNS에서 벌어진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 별말 없이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SNS 하면서 박수도 많이 받았고 저번처럼 욕도 얻어먹어 갔는데 SNS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뭐 그랬지만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팔로워가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되고 이러면서 또 한번 폭증하는 계기가 있었고 손혜원 의원실하고 정청래 의원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은 저를 되게 아끼시는데 SNS에서 저랑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글을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전혀 없이 각자 얘기했고 각자 놀았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SNS에 무슨 글을 올리든 단 한 번도 저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
대기실에서 일하면서 손혜원은 워낙 뭐 13만이 넘으니까 팔로워가 그런 상태에서 손혜원은 가끔 제 글 공유를 하시거든요. 글을 공유를 하니까 이제 손혜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팔로우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래서 조금 결이 달라졌어요. 결이 달라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SNS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제가 잘못해서 혼도 많이 나고 거기도 뭐 이제 반성하는 글도 쓰고 사과도 했었는데 이 나이 먹어서도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도 좋았고 특히나 저는 작년 올해 정말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SNS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피드백을 정확히 듣고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청정잡시 19번째 시간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렇게 오로지 본인만의 4시간 딱 주어져 한 적이 있어요? 없죠? 내 얘기만 쭉 한지.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어땠어요, 오늘? 괜찮았죠, 뭐? 예, 뭐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금방 가네요. 그럼 어떻게 저희 다음 코너 같이 하고 가실래요? 예, 뭐 예, 예. 네, 환승연의 그 여자라고 예. 연애 상담 함께 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읽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구역의 애청자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의 고민인데요. 워낙 상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환승역에 사연 보내봅니다. 제 친구가 2년 정도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을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무당이라고도 하죠. 친구의 여자친구는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무속인이셨던 겁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인 건 나보다 우리 부모님이 거품 물고 쓰러지실 일이라고요. 이 친구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요. 참 힘들겠다. 그렇다고 헤어지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빼면 2년을 연애하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둘이 잘 맞았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여성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하네요. 친구에게 부모님께 슬쩍 한번 말씀드려봐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부모님께 슬쩍 얘기를 비춰봤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모님께서 혀를 내두르시면서 그 부모는 어떻게 제 명예나 살 수 있겠니 어쩌니 이렇게 하셨다네요. 헤어지자니 여자친구를 보내기가 힘이 들고 결혼을 진행하자니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금 걸린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은 힘들어도 헤어지고 조건이 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사연이 채택되면 친구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어렵네. 또 어려운 주제가 왔네요. 미국에 무속인 있어요? 미국에는 테마 이런 식의 스타일. 무속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코리안타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계시죠. 그러니까. 전 보고 이런 사람들. 네,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분들 계시고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팜 리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 손금 읽는 사람하고 타로 카드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타로. 근데 나 이거 사연을 처음 봤을 때 앞에 부분 들었을 때 이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엄마가 무당인데 뭐 어쩌라고 왜. 그랬는데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또 스윙 가는 점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절실한 기독교 집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반대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니 그 여친의 아버지 직업이 엄마 직업이 뭐가 중요해. 무속인이든 뭐 스님이든 목사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뭐 엄마 아버지랑 살 것도 없고. 아닌데. 네. 근데 또 이 부모님이 엄청 반대할 거로 하니까 이게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고민은 맞습니다. 되겠네요. 고민은.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독교이신 분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용납? 네.
그걸 용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부모님 반대하실 것 같아요. 폰터시겠죠. 저희 엄마는 아마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게 그만두게 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만두게 진짜. 하고 교회로 나오시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근데 기독교이신 분들은 사실 그 다른 종교에 대한 타협이 별로 없어서 미치겠다. 어머니가 갑자기 무속인 안 하고 근데 색동옷 입고 교회 나가가지고 갑자기. 근데 뭐 이게 뭐 아니 그러면 간단하네. 부모를 설득시키는가.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던가 간단하네. 둘 중 아니 근데 하나죠. 제가 잘 생각해봤는 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애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을 키우면 이제 애들이 영어가 모국어고 예. 한국말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면 한국말 못해요. 왜 못하게 되냐면 부모랑 자식 간에 대화를 안 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가족에서 대화가 없어요. 뭐 밥 먹었냐, 숙제했냐, 뭐 TV 봐라, 앉아라, 서라 이런 정도는 하지 뭐 앉아갖고 뭐 내가 오늘은 뭐 이래서 뭐 이런 고민인데 누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까? 특히 아들들은 더 그런데 그 실제로 그래서 부모가 한국말하고 애가 영어하면 집안이 불편할 것 같잖아요. 애시당초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교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 문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심각해 보이지만 저는 뭐 이분한테 결혼을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냥 진행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부모님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건 좋은 병원에서 그것에 보내주고. 대해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려받을 유산이 있거나 부모하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재산과 관련된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거 없으면 이 작가님 아실 텐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 가족은 결혼을 했어도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내 형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내 가족하면 나, 우리 와이프, 이게 내 가족인 거고 우리 어머니 이제 그 약간 친척 개념으로 전 사실 떨어졌거든요. 1년에 뭐 제대로 몇 번 보지도 않고. 그럼요. 예, 그런 현실적으로 모시고 살 거 아니고 그런 형편 아니면 따로 사는데 게다가 사돈어른하고 만나는 일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실 뭐 진짜 큰일 아니면 사돈어른끼리 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상견례 때 한 번, 결혼식 그렇죠. 때 한 번, 예. 애 돌 때 한 번. 그렇죠. 이런 빼고 예, 안 봐요. 그런 정도 말고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그러시면 부모님을 안 봐야죠, 뭐. 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니까 자식을 오래까지 붙잡고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노후 대비 못하고 애들한테 돈 쓰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전 관계를 좀 서로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만나고 싶으면 계속 만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설득하거나 안 되면 부모랑 인연을 끊어라.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꾸로 안 끊어져요. 이만한 일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 낳고 또 하면 또 다 또 받아줄 그럼요. 수도 있어. 아까 뭐 재산 얘기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처갓집 바로 아랫집이 엄청 잘 살아요. 뭐 대저택에 아주. 그런데 남자가 와이프를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반대하는 거야. 왜요? 부모가. 왜? 그게 똑같은 거야. 그쪽 집안이 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고 격차가 있으니까. 직업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반대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한테도 알리자고 자기들끼리 결혼해버렸어. 성인이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부모님 막 거품 물고 뭐 어쩌라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결혼하는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다 자기 부모들한테 안 주고 딴 데 친구들한테 뭐 뿌리다가 딱 걸린 거야. 근데 뭐 어떻게 둘이 결혼해서 지금 둘이 살아요. 근데 그거 너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좋은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리고 결국은 부모는 나중에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난 불효라는 것도 뭐가 불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의 부인의 엄마가 무속인인 것으로 본인 마음이 아프면 그거는 본인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갖고 기독교를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한다가 아니면 사위한테 가갖고 너 당장 개종해라. 너 나 따라서 뭐 사당을 다니자. 이렇게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도대체 볼 일도 없는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도장님 혹시 종교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저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하고서도 부모하고 계속 예, 좀 인연이 있을 것 같아. 자주 보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부모하고도 싸우게 되고 저쪽 부모하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이 여성입니까 이게 상대가? 네, 여성이죠. 여성을 덜 사랑하는 거지 뭐. 안 그런가?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남성분이 본인의 스스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모태신앙들은 뭐 이렇게 독실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고 자란 게 있어. 얘기를 듣고 예, 자란 예. 게 있으니까 나중에 뭐 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막 심하게 아팠어. 심하게 아프면 이거 신병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냥 스스로 뭔가. 신병 있어요, 신병. 그 마음속에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이게 신경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좀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부모님과의 문제는 그 다음에 좀, 나만 괜찮으면 사실 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래. 이제 만일 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쵸. 이런 둘 문제.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 둘 사이에 같다고 문제가 하면. 있으면 글쎄. 이건 극복하기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남성분이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성애 보좌관님 쪽으로. 자, 하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느끼는 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고민한다는 거는 나와 평생 살 반려자와 배우자의 검증을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 기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데 부모님 기준에 맞춰서 저는 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낭비병이 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건 헤어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쳐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배우자의 부모의 어머니의 직업을 가지고 한다는 건 글쎄요, 저는 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얼마나 없어요. 사귀었다 그랬지? 2년 사귀었다 그랬나? 2년. 네. 오래 사귀었네. 2년 동안 뭐 거의 싸운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다기보다는 이분이 진짜 사랑한 걸로 결정을 내려야죠. 사랑으로. 근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웃겨봐. 그래서 부모님하고 연을 끊을 정도로 아까 그 처갓집 그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그건 아직 안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을 끊었다 치자고. 연을 끊었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랑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면 늘 행복하지 않거든? 야, 행복하지 않아. 항상 씨가 뭐 오빠 행복해 아니야. 그러면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이혼하면은 그것도 좀 그럼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 엄마가 금방 받아줘요. 아니 부모 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자식이 뭘 해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돌아만 가면 돼요. 전 그래서 그건 뭐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효도는 뭐 마음 아프게 직장 잘 잡고 월급 잘 벌어서 용돈 두둑히 챙겨드리고 하면 그 관계 금방 회복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한 몇 번 여러 차례 청정구에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 결혼할 때 반대하는 건 아니 왜 자기가 결혼하는데 반대를 해? 다 큰 어른들이 알아서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말이야. 뭐 직장이 안 좋다든가. 옛날엔 지역 따졌잖아요. 전라도야?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심지어 성씨가 같아서도 안 돼. 동성동본. 예, 뭐 어마어마한 이유가 많았어요. 이거 정말 이해 안 돼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이, 아니, 걔가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에서 실패하더라도 아까 제 얘기처럼 그 사람 책임지는 거지, 뭘, 그거를. 3살 차이 안 돼도 있었어요. 3살 차이는 왜? 4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3살 차이는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주상으로 뭐 그런 게 있대요. 진짜. 뭐 1살, 4살은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3살 차이는 3살 차이군. 전 1살 차이. 1살 차이에요? 네. 10살 차이. 네. 저는 1살 차이는 절대 안 하죠, 우리는. 네. 저는 20대부터 즐거웠고, 이 작가는 이제 와서 즐거워지신 거니까 차이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사랑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판단하려 했는데,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부모 뭐 어쩌라고 부모도 안 들어와. 정말 진짜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된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세요. 후기 있으면은 좀 보여주시고요. 근데 부모가 막 그렇게 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했던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하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요? 내가 반대한 결혼을 아니, 해봤는데 저는- 절대 안 돼. 저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남자 쪽이
그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니까는 이제 여자가 뭐 이렇게 해도 막 확 이렇게 여자만 보지 못하고 부모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덕을 보고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치를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많이 깨졌고 이미 이젠 연금보험 자기가 들지 자식 키웠다고 자식이 나중에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돌아서고 있으니까 서로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관계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네, 이렇게 환생역의 그 여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이렇게 받아서 같이 고민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청년구역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는 자체도 되게 영광이었고요. 이 의자도 제가 여기 와서 이 의자 본 지 2년 넘었는데 와서 앉아보는 건 처음이네요. 자주 나오세요. 네. 네. 아주 재밌었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 청정구역 2부 함께 왔습니다. 자, 팟캐스트 선명야 청정구역 68회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그 민주당이면 민주당, 자기의 결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원하는, 나라 원하는 정치를 해가는 재미의 일을 하는 거지. 그냥 그 뭐 의원이 오다를 내리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본인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결하고 색깔이 달라. 그런데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하다가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많지 않죠. 많지 않고 민주당은 특히 의원들이 그런 경우에 잘 받지 않아요. 아, 저쪽인 사람들은 아예? 네. 그건 저는 생각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서로 일한다는 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낙인을 찍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추구한 정책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위 전문 보좌관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여든 야든 왔다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야가 다른 경우는 경제정책 이런 건 좀 완전히 보수와 진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의원 성향에 맞춰서 한다 이러면 사실은 좀 서로 맞추기 힘들죠. 그렇지 않더라도 할 사람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보좌관. 파리 목숨이죠. 의원이 나가! 하면 그냥. 실제로 그날 의원 면직을 제출하면 그날로 면직이 됩니다. 그날로. 예. 그러면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공무원이랑 똑같나요? 모든 게? 예, 공무원 신분에 준하죠.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죠. 연금만 못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아, 연금도 받아요? 일정 연수가 지나면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뭐 이제 공무원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주게 돼 있으니까 10년 이상 일을 하면 연금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보좌관은 몇 급입니까? 저는 4급 보좌관. 4급쯤이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아, 얘기하세요. 8천만 원 정도 받아요. 8천만 원. 예. 세전. 그렇죠. 아, 세전 예. 8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님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 네. 중에 누가 더 뭔가 보좌하기가 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맞으신지.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렸거든요. 거기 답변 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 뭐, 누가 더 좋냐라는 그 유치한 질문에 제가 그, 천당과 천국의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센스 있는 했는데요. 답변을.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다닐 때는 밤늦게 뭐가 많아요. 밤늦게 뭐가 많고 이제 의원이랑 어울려서 또 뭐 이제 아주 늦게까지 뭐 술도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퇴근이 좀 늦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손혜원 의원은 또 지방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기획하는 게 있어서 지방을 같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로 따지면 사실 뭐 어느 쪽 다 비슷한데요. 둘 다 재미는 있어요. 예, 재미가 있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근데 그 한 국회의원실에 보좌관 몇 명이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명칭을 정해서 부르는데 예. 4급은 보좌관이라고 부르고요. 예. 2명 있어요. 그다음에 예. 5급이 비서관, 이게 2명 있고. 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청정잡스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작가님은 예.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셨다면서요. 예. 뭔가 이 국회의원 보좌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생각했죠. 생각만 했어요? 네, 생각만 했죠. 그럼 어떻게? 생각만 했어요. 네. 야당 대변인. 그러니까 야당 대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자도 생각해봤고 보좌관도 생각해봤고. 근데 결국 장사에다 망해 먹었어요. 나는 사업이 답이다. 이런 건가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은 어때요? 저는 제가 정치할 거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그 물결에 올라탔던 그러니까 거고. 사람 사는 건 모르는 게 봐. 정치할 생각이 1g도 없었던 게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정치할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었는데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 저는 평생 못하잖아 이제. 그러네요. 앞으로 할 수가 없죠, 이 작가님. 그러니까 많이 걸려가지고. 네. 재율이까지 말이야. 군대 보냈는데. 작정을 하고 군대 보내려고 그랬구만. 네, 일단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청정잡스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청정잡스 19번째 시간 함께 해줄 스페셜 게스트를 이 직업으로 모셨습니다. 아마도 뭐 보좌관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 정청래 전 의원 보좌관에 이어서 현재는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하고 계신 김성회 보좌관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네. 정권 바꾸고 청와대 갈 줄 알았더니. 청와대는 5년이니까요.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 초장이 너무 센 건 네, 아니었어. 초장이 너무 훅 들어와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생각 잠깐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웬만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손혜원 의원 지지자분들은 김성회 보좌관님 이름 정도는 다 아니 뭐 알고 야권 계시지 지지자면 않을까요? 아니. 지금은 여권이지. 우리는 여권이네. 구야권 지지자들은 다 알죠. 네, 이렇게 뭔가 이름 알려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전에 부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검색해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재밌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도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뭐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요즘 손혜원 의원이 새롭게 시작한 방송도 뭐 같이 진행하신다고요? 오만과 편견을 이제 주진영 대표님하고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시는데 저보고 사회를 보라 그래서 2번 했는데 영 재미가 없어갖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의원님한테 저는 빠지고 세 분이 그냥 하시라고 저는 원래 하던 엔지니어를 하겠다. 중간에 이제 툭툭 끼어드는 정도 역할로 돌아서고 싶다는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 이 작가님은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공부하시는 건가요? 참 마석입니까? 방송 재미가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청정잡스 녹음을 하는데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다 끝이 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이 시기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1년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는 날이라서 가장 네. 바쁜 시기고요. 오늘 내일까지 하면 끝인데 이제 중간에 지금 땡땡이 치고 나왔습니다. 뭔가 휴식하는 기분으로 오신 건가요? 이게 쉬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 국정감사 때 뭐 잠 못 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런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죠. 많이 바쁘고 뭐 이게 모든 일이 이제 막판에 가서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정보를 주고 그럼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요. 결국 국정감사가 한 3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그 전에 준비한 3주 이렇게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늦고 매주 말에 일해야 되고 바쁘죠. 그러니까 뭐 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네네. 그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까 뭐 그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 얘기했지만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내분이 불만을 털어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가끔 보면 신기해하고 아버지 주말에 집에 있으면 이제 아빠 안 나가냐고 물어보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뭐 매점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몰아서 일하는 게 재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제 성과도 내고 하니까요. 국회 와서 일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일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런 재미가 있어서요. 고생한 보람들은 있습니다. 보좌관 중에 요즘에는 변호사를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들이 못 버티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일단 뭐 급여가 자기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밤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변호사까지 따고 뭐 이런 것들. 변호사들이 와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돈 벌려고 여기서 일어나 한 사람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반대편으로 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된다는 건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입법이라는 건 그 법을 깨는 상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틀이 좀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정치인들은 야, 하여튼 법은 그렇지만 우리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변호사들이 유리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편으로는 법을 몰라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고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국회 사무처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법을 알고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감각이 없어. 정치 DNA가 없어. 정무적 감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이 안 뽑지 않을까요? 재미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정책하고 정무가 역할을 좀 나누는 나눠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파헤쳐 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국회 보좌진으로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정말 어쩌다가. 어쩌다. 아닙니까? 어쩌다. 뭐 계획 잡고 한번 했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첫 직장을 선거운동 사무실에 구했어요. 그전부터 정치에 관심 많이 갖고 있었어서 20대 후반이었는데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했던 분이 떨어져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예. 아하. 근데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한 10년 가까이 미국 살다가 네. 그 와중에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 많이 했었고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요즘 이제 I Can Speak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HR 121 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때 캘리포니아에서 간사를 맡아서 그 일도 제가 좀 도왔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 예. 해외에서 했고 선거 지고 나서 빡쳐서 그 다음에 1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귀국을 해서 당시 환노에 있던 그 신계륜 의원실로 보좌관으로 뭐 입사를 해서요. 보좌관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 지나서 손혜원 의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신계론 의원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는 분이라서. 예. 원래 알던 분이라서. 예, 원래 알던 분이었고 제가 이제 그쪽 정치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아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외국에서 여러 가지 문물도 익히고 오고 했으니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제안해 주셔서 예, 그래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신계련 의원실에 있다가 이렇게 정청래 의원실로 가시? 공채가 나서요. 면접 보고 뽑혔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실을 공채나서 네. 공채할 때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서류 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되죠. 아 다른 건 없어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고 바로 면접입니까? 보통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내면 스크린을 해서 예. 뭐 배수가 좁혀지고 예. 보통 그러면 의원이 이제 몇 배수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 때는 의원이 직접 들어와서 네, 물론 뭐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디 맥주집에서 만나갖고요.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면접을 맥주집에서 아, 예,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취중 토론을 그냥 취중 한 토크 거 같아요. 좋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되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채가 나면 이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고 또 아까 얘기처럼 아는 사람 인맥에 의해서 소개 채용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의원이 예를 들어 내가 모시던 의원이 낙선하면 또 이렇게 부탁한다고 좀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맞습니까? 이 동네 평판이 중요해서요. 다 어쨌거나 누구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접 보고 나면 뭐 2배수 3배수 좁혀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전에 일했던 의원실에 확인을 하죠. 보통은 의원들끼리 직접 통화를 합니다. 뭐 이만저만해서 이 보좌관 뽑고 6급, 7급, 9급 비서가 한 명씩 있습니다. 비서. 예. 그런 다음에 인턴이 2명 있죠. 그렇게 해서 9명이 한 의원실을 구성합니다. 의원까지 10명. 그렇겠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안 맞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쟤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근데 의원이 총회에서 계속 같이 가. 그건 뭐 어느 직장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그건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업무가 좀 독립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다르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뭐 그렇게 저렇게도 맡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광고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고 광고 들어갑시다. 본인도 정치할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쓱 빠져나갔어요. 의원 실내 정치, 이런 사내 정치 이런 건가? 보좌관 출신의 국회의원도 좀 있죠?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옛날엔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유시민 의원도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예, 그래도 의원 배지도 달았고 장관도 했고요. 이철희 의원도 비례대표. 네, 뭐 보좌관 하셨던 적이 네.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처음 도전을 센 걸 해야 사람들이 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살 때부터 수혜자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는데 예를 27에 구의원 출마해서 구의원을 2번 해. 그다음에 한 30대 후반에 시의원을 해서 또 시의원 2번 해서 40대에 구청장도 한 2번 하면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50대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 구의원 하던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까지 그냥 있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저 사람은 국회의원 깜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판에 못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우리랑 색깔은 다르지만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그 사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지역으로 갔거든. 네. 지역으로 가서 착착착 올라온. 처음부터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출마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게 맞다고 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무슨 어디서 뭘 했다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정당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연구소도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거긴 공채로 직원 뽑아서 착착착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생산하는 내용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자료의 전문성이나 퀄리티는 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도 자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 그렇죠. 선배라고 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선배라고 그래요. 그럼 기자들 보좌관한테는 뭐라 그래요? 선배라 그럽니다. 똑같이 선배라고 네. 불러요. 의원한테는 의원님이라고 부르죠. 보좌관들은. 영감? 영감은 이제 안 볼 때 쓰는 뭐 별칭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보통 보면 다 의원님이라고 부르죠.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애하는 손혜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낫지야? 자, 저희 오늘 청정잡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